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수능 답안 정정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 이승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능 오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된 문제라는 판결이 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수능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추가 합격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에서 세계지리 성적으로 인해 수시 모집에서 등급 합격선을 넘지 못해 탈락한 학생이나 정시 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세한 대책을 발표하고 해당 학생들이 정원의 추가 합격으로 내년 3월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늦게라도 보상을 받은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송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가 이번 사건에서 자녀가 사회에 실망하고 꿈을 접었다는 비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시행하는 구제책에 대해서 일선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이 피해를 보상받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승훈 기자, 소송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소송은 수능 정답 처분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피해 배상금은 수험생 한 명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답 처리로 재수한 학생이 많은데 그동안 독서실 비용이 들었죠. 또 학원비 등을 지출했고 무엇보다 공통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300여 명의 수험생이 소송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답 처리된 수험생은 세계지를 선택한 학생의 절반 가까운 18,800여 명에 가깝거든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천여 명이 또 한 등급이 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상 인원이 4,800명이었으니까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등급이 오른 학생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답자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해서인데요. 처음에 모두 정답 처리한 뒤에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 합쳐서 표준 점수 자체를 새로 매기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답을 맞게 해준 수험생 가운데는 일부는 오히려 성적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입시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교육부와 평가원은 고려한 겁니다. 자, 역시 바빠진 건 대학입니다. 사실 대학은 올해 세계지리 정답 없으면 이 사상 초유를 겪으면서 올해 대학 입시를 지난해 입시, 올해 입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다.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성적 산출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은 적어도 수시 정시할 것 없이 최근 5년간의 입시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할 학생을 합격 못하게 할 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게 바로 대학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수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처리할 걸로 보이고요. 정시는 재산정한 수능 성적이 미등록 충원 합격성을 넘으면 또 추가 합격될 걸로 보입니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에 정원외로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선결과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모든 절차, 학교나 또 교육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법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반드시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안타까운 수험생, 조금 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수험생이 있죠. 바로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는데 이 한 문제 때문에 자기 등급이 떨어지니까 안전하게 하향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물론 본인은 속이 타겠지만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지금 대학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들이 바로 이 집단 소송의 주요 참여 예상군이기도 하고요. 관련자 징계는 일단은 한 상태죠.
교육부 지난해 당시 대학지원실장을 지내고 현재 그 기조실장을 하고 있던 박백범 기조실장 대기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평가원 역시 당시 수능본부장 중징계했고요. 출제 부위원장 경징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가위원장이었던 성태재 교수 임기를 끝내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현재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2년 연속 이렇게 오류가 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사안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 또다시 생명과학 영역에서 관련 학계가 복수 정답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지난해뿐 아니라 2008년에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통지된 이후에 과학탐구 영역 문제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정시 모집 일정이 연기된 바 있었고 2010년에도 정답 발표 이전에 지구과학 영역의 문제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지적을 통해서 복수 정답이 인정된 바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물수능 논란이 일면서 변별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 오류가 계속 나면서 이런 문제도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취재 기자로서 그런 생각했어요. 학생들 불신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올해 이신층 많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려 지난해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한 1,100여 건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능 취재 시스템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은 지난달 11일이었죠. 강원도 모초에서 시작이 돼서 지원 인력을 포함해서 한 500여 명이 34일 동안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숙소에는 전화는 물론 팩스와 인터넷 등 외부와 완벽히 차단이 됐고요. 자, 이게 바로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이곳에 온 사실이 확인되면 알린 게 확인되더라도요. 누구나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순간 퇴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올해 수능 출제위원 316명, 이 가운데 한 75%가 바로 교수였고요. 자, 검토위원은 167명이었는데 대부분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낸 문제를 현장 교사가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들이 모인 게 수능 한 달 전이라도 하더라도 또 문제지 인쇄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실제로 문항 출제 그리고 검토에 할애되는 시간은 보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문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쫓긴다는 게 전직 참여자들의 얘기입니다. 게다가요, 과목별로 이게 출제지 특정 대학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출제진과 검토진이 사제 그리고 선후배 관계 이렇게 엮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검증이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통제된 생활 한 달 넘게 하는데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제진과 검토진과 또 감정이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토 작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 있죠. 바로 EBS 연기율 70%에 대한 지적인데 올해 역시 빠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 논란이 된 영어 문제, 생명과학 문제 모두 EBS 연계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EBS 교재에 있는 거야. 이 한마디에 검토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연결 70% 더는 고집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들 정리해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문제 풀을 만들어서요 해마다 골라 쓰는 이른바 이제 문제은행시죠. 이렇게 출제하자는 의견이 하나고요. 또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이 요 정도만 가리는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글쎄요. 수능을 운전면허식으로 문제은행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자격고사 정도로 한다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의문입니다. 그동안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이런 거 아닙니까? 해마다 수능 계속 바뀌고 대학 입시 계속 바뀌니까 복잡해서 힘드니까 그런 입시 진짜 체제 그만 건드리라고 했는데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뭐 문제가 터지고 이걸 여러 뭐 언론이 경쟁적으로 지금 보도하면서 올해 수능 사태 다소 침소봉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좀 하게 됩니다. 또 경쟁적인 언론 보도 타고서요. 마치 이걸 교육 대란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이런 좀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장 하게 하는 게 그동안 가장 차분했던 게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수험생들 요즘에 또 다시 또 흥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요. 자, YTN 교육팀은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번 논란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감수하면서 정부가 쉬운 수능을 추진한 게 바로 영어 사교육 맞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사교육 잡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터졌을 때 호미로 막을 거, 뭐 가래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책임 정확하게 지는지 YTN 교육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0일에 열렸던 YTN DMB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뉴스통과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뉴스통은 전반적으로는 느낌이 그랬어요. 좀 루즈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편집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그 속도도 그렇고요. 또 그 앵커들의 멘트 속도도 상당히 좀 느릿느릿하게 가서 좀 루즈한 느낌이 들었고, 또 자료 화면이 그 뭐 대부분 그 관련 있는 걸 썼지만은 딱 맞아 이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이제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점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이런 거 보완하면은 이거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약간 심층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을 정말 이게 심층적으로 분석했구나라는 걸 시청자들이 느끼기만 해준다면은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정치, 뭐 사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뒤섞인 인상이요. 뭔가 영역을 나눈 거는 같았는데 저한테 전달될 때는 뒤섞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는 반복이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같은 이슈를 처음에, 중간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 정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이게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좀 착각할 정도로 북한 관련 주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만 해도 5번 중에 4번이 이제 그 관련 이슈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다른 종편과 어떤 차별성을 의도한 건지 이런 게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이슈 선정에서는 YTN이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뭐 세월호라든가 뭐 사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신해철 씨 사건 외에는 별로 다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리설주와 이순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 그것이 도대체 메시지가 뭔가 도대체가 북한에서는 치맛바람이 없고 여기는 치맛바람이 있는 것인지 최혜령 부인 이설주와 친밀함이라고 하는 자막들이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널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막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왜 자막이 못 따라 필요할까? 특히 그 시사탕탕 같은 경우에 시사탕탕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들이. 그래서 기승전결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저 내용이 사실일까? 사실 이런 의문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해지는 내용에 대한 근거 부분이 그 반기문 총장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생의 인터뷰 내용인데 저 동생이 동생의 의견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형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것일까? 저것을 근거로 그거를 그대로 해서
그 다음 논쟁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사실 뭐 그런 생각을 뭐 한번 가져봤고요. 이 시사 멘토들이 하는 주제들도 정말 이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뭐 다들 대권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이게 주제로 삼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지금 시사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대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또 이슈를 개발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그 신유 교수하고도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이슈 그리고 특히나 DMB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시사 멘토를 너무 좀 오래된 분들이 나오시면 좀 식상하지 않을까. 빚더미 그 부동산 일가족 자살 보도 뭐 이 경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건 물론 이제 비단 그 YTN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YTN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자살 보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히 YTN에서 그러니까 YTN은 가장 전문적인 그 뉴스 채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선제적으로 그 자살 관련해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뭐 멋대로 보도하더라도 우리는 자살만은 이렇게만 보도하겠다 해가지고 그 YTN에서 그 자살 같은 경우 이제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킨다면 좀 이미 나와 있는 고해상도 DMB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고려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엔지니어 입장으로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서울 사시지만 대구에서 살고 있어서 이동하는 구간에 DMB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채널명이 다른 부분들, 채널 번호가 달라서 끊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YTN에서 제일 먼저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빨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뉴스나 보도나 DMB 모든 프로들이 OX를 강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계속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신해철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사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사람만 자꾸만 끊어오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뉴스라는 건 그 교육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의학 용어를 좀 쉽게 풀어주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보도 얻고 하는 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목적에 맞게 끼워주기보다는 다양성 있는 시각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친절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지하철 구로역 구간의 전자파가 가장 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전자파 측정단인 미리가우스를 여러 번 사용하고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직류와 교류 노선에서 전자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가우스, 이런 단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미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또 교류 및 직류 노선에 따른 전자파 발생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 시청자 친화적인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채룡의 러시아 방문 시작이라는 기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카운트 어택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우리말 표시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또 새해 예산안 조정 관련 기사에서는요, 사자방 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자방이라는 단어를 늘 듣고 쓰는 정치권이나 언론계는 이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신조어이므로 자막으로 풀어쓰든지 기자가 해설을 하든지 좀 더 쉽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9일 도요타 다음 달 15일
수소 연료, 전기차, 시판이라는 단신 기사 관련입니다. 이 배꼽 자막과 해당 스크롤 자막에 도요타라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도요타보다는 이것이 고유 명사이고 또 한국 법인이 토요타라고 표기하는 만큼 자체 표기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8일에 방송된 현정은 회장 금강산 관광 행사 오늘 방북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오늘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일정이므로 배꼽 자막 속에 오늘, 내일 방북은 오늘 방북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 틀린 글자가 종종 눈에 띈다는 시청자 지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자막의 표기 오류가 여전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뉴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뉴스 보도의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견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에 타격을 주고 미디어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타령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찾아보자는 발표와 토론들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나 광고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보도 방식은 없는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뉴스 보도에 대한 갈증과 시청자의 이동을 미디어의 위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역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방안과 실천 과제를 공유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거울이 될 것인가, 운반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는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운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뉴스 보도의 역할 변화가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또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나 시민 정신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편성 방침, 불편부당한 보도 제작, 공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보도 제작 등 많은 실천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새롭고 또 절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보도에서 이제는 정직한 보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는 기사 내용에 비중을 두었지만 정직한 보도는 취재하고 제작하는 기자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뉴스 보도의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검토와 평가가 솔직했는지, 재탕하거나 베껴쓰기는 없었는지, 한쪽으로 치우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야 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시청 태도의 변화, 어제 만든 뉴스에서 리얼타임의 뉴스, 즉 라이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이 좋은 뉴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좀채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뉴스 보도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스테레오타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뉴스 보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